네이버 라힌 야후 사태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 일본 정부가 라힌 야후에 대해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설정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라힌 야후 사태가 불거졌는데, 사실 이게 일단 일단락이 되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 경영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네이버가 라힌 야후에게 지분 매각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압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지분 매각 등은 없다 하고 일단락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네이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작정 이걸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소재로 정쟁화시켜서 삼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왜 정부가 뒤늦게 좀 제대로 적기에 좀 빨리 예방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렇게 뒷북이냐? 왜 그렇게 꾸물럭거리냐? 뭐 일본한테 약점 잡힌 거 있냐? 이건 불종 외교를 넘어서 종속 외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본 정부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네이버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정쟁화가 도대체 직접 이해 당사자인,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일본 내에서 이걸 풀어가야 될 네이버 입장에서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하나가 더 조성되는 거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뭐 민간 위해하는 거 봤습니까? 오로지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정쟁에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든지 정쟁 수단으로 써먹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라힌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네이버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면 돼. 한번 써먹고 그 이후에 네이버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리한 처지에 빠질지 어떨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그래서 과방위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왜 과방위냐? 네이버가 통신사 아닙니까? 포털. 통신 사업을 하는 포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그러니까 과방위가 소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방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그런 식으로 떠드는 게 네이버한테는 실제로 도움이 안 돼. 우리는 반대야.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안 가겠죠. 그러면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이 빠지면 더불어민주당만 모여가지고 야권만 모여가지고서 백날 떠들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드는 얘기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네이버한테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는 늘 이재명이보다는 한술 더 뜨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정쟁의 소재로 쓰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조국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꼭 한술 더 떠서 아예 독도까지 갔어요. 독도에 가서 라힌 야후 등을 언급하면서 굴정도 이런 굴정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서 종일 정권이고 숭일 정권이다. 어디서 종북을 배웠나 봐요. 종북의 종자 따서.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이런 식의 이 라힌 야후 사태를 또 다른 반일 프레임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이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네이버의 입장을 우선시해서
네이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뭐 했냐? 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일본의 정부가 어떤 입장인가는 이미 4월쯤에 확인이 됐다. 그리고 네이버라는 민간 기업과도 그동안 이 문제 관련해서 꾸준히 대화해 왔다. 근데 이걸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았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다. 또 네이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협의해 왔다. 이게 매우 민감한 경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서 알고서도 얘기하지 않고 최대한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야당이 왜 좀 일찍 대응을 못했냐,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냐 이러고 공격을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4월 중에 이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우선되는 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다. 지금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이다.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4월 말쯤에 다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냐. 능국과 관련된 대화를 민간 기업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괜히 야당이 나서서 정쟁화하는 거 이건 네이버에 도움이 안 된다. 또 네이버가 10일 날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무슨 발표를 했냐.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해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감사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격인 네이버가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잘 견지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안이 다르다. 이것은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시 고려해서 네이버의 이익이 어느 방향에서 극대화되는지를 봐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부와 네이버 간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가 있다. 그러니 쓸데없이 이거 정쟁화하려고 하지 마라. 한덕수 총리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덧붙인다면 그런 취지의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송파갑의 TV조선 출신의 박정훈이 당선했어요. 제일 먼저 전략 공천 받은 사람입니다. 송파을의 배현진 재선에 성공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 송파갑의 박정훈이 송파을의 배현진이를 지역에서는 송파남매라고 부른답니다. 아주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 그럽니다. 이 배현진이하고 박정훈이가 지금 일제히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입니다. 그런데 배현진이 뭐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까지 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아주 심각하게 맞았어요. 그러자 이 송파남매로 불리는 이 박정훈이가 아마 배현진이 거들러 준답시고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황당합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철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불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뭔 이런저런 얘기를 소회를 얘기하다가 아이 뭐 나한테 전화로는 출마하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막 아주 그야말로 표리부동하게 한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하자 진행자가 그 배현진 얘기하는 거냐. 배현진이 막 공개적으로 이철규 출마하면 안 된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이철규가 나 사람 이름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이 이철규의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 그 한 부분은 사실상 배현진을 지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썼어요. 잘못 쓴 거죠. 그러자 배현진이가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이철규한테 출마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러면서 뭐 갑자기 전화통화를 공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배현진하고는 전화통화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게 무슨 통화든 다 녹음을 하는 모양이다.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을 누군들 안 하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배현진이가 역풍을 맞아버리니까 그 송파 남매 중에 하나인 박정훈이가 이번엔 나섰어요. 그래서 페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게 뭐라고 썼냐.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페북 글인데 박정훈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철규가 사석에서 이철규가 나한테 출마하라고 권해놓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지난 5월 4일 오후에 친분이 있는 기자결혼식에 갔는데 입구에 익숙한 다른 정치인이 있어 인사를 하려는데 그 정치인이 대뜸 너 나 알아? 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썼어요. 너 나 알아? 대뜸.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박정훈이 본인이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감안해서 별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그 정치인은 방송에서 이게 이철규를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했던 사람이 이제에서 반대했다고 얘기했다. 나를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썼어요. 박정훈은 출마 권유는 3월 초 통화에서 내가 한 말이었다. 판세가 우리 당에 불리하지 않았던 때였고 그 정치인이 얼마나 그 자리를 원하고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덕담으로 얘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총선 참패에 큰 책임이 있다. 총선 이후 성남 민심을 감안해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예식장 상황은 후배 정치인이 건방지게 굴더라는 말로 변질돼서 유포됐다. 물론 너 나 알아 라는 말은 생략된 채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전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주장한 이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팩트를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라고 지금 박정훈이가 여러 차례 페북에 썼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박정훈이한테 너 나 알아? 라고 반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번 썼죠. 실제로 이
자리가 기자의 결혼식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어디 놀러 가서도 사고 나면 사진 찍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언론인들의 일치된 증언입니다. 뭐냐? 박정훈이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하려는데 그 정치인 이철규가 대뜸 너 나 알아? 라며 반말로 자기를 모욕 줬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뭐냐? 다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언론인의 기사입니다. 자, 결혼식장이 저쪽이에요. 이철규가 결혼식장 입구에서 결혼식장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철규의 맞은편에 누군가 정치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철규가 먼저 도착한 상태에서 뒤에서 배현진이하고 박정훈 남매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철규는 뒤에 누가 오는지를 몰랐겠죠.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철규와 마주 보고 있었던 이 정치인은 뒤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이 이철규를 외면하고 지나쳤어요. 외면하고 지나쳤어요. 배현진이 이철규를 외면하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박정훈이 같이 지나치다가 이철규 의원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했냐? 요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인사는 좀 하시죠?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박정훈이가. 인사는 좀 하시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철규 그래도 재선 의원이고 이제 3선 당선된 사람이고 박정훈 고작 해야 이제 막 당선돼서 아직 배지도 달기 전이에요. 인사는 좀 하시죠. 이 말 자체가 시비 거는 것 아닙니까? 인사는 좀 하시죠. 손을 내미니까 이철규 의원 역시 손을 내미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 알아요? 라고 했답니다. 나 알아요? 반말 아니에요. 나 알아요? 새까만 후배 정치인이 이제 국회의원 막 당선돼서 아직 배지도 달기 전인데 먼저 인사 좀 하시죠. 아주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철규 의원도 사람이라 좀 불쾌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알아요? 라고 하면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훈이는 뭐라고 썼냐 하면 대뜸 너 나 알아? 라며 반말로 자기를 모욕 줬다고 썼어요. 그리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기자, 다른 언론인이 쓴 현장이에요. 배현진이가 이철규 의원을 먼저 와 있던 이철규 의원을 외면해서 가고 박정훈이는 이철규 의원한테 그래도 인사는 하셔야죠. 인사는 좀 하시죠. 하자 이철규 의원이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런데 나 알아요? 라고 얘기한 것이 팩트인 거예요. 이거를 박정훈이는 뭐라고 썼냐? 정치인이 있어 인사를 하려는데 대뜸 너 나 알아? 반말로 이렇게 모욕을 줬다. 이러니 완전히 이철규 나쁜 사람 만든 거죠. 또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한 건 아니네요. 출마 권유를 전화로 했던 사람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그걸 비난했다. 박정훈이가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백하고 있잖아요. 3월 초 통화에서 출마 권유했다. 그때는 이길 줄 알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철규가 얼마나 그 자리 원하고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덕담으로 얘기했다. 둘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나요? 속마음까지 알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선거 한 달도 전에 이제 막 공천받아서 선거하는 사이에 그걸 덕담으로 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출마하시죠? 더 황당하고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총선 참패에 큰 책임이 있어서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고언을 했다. 그러면 자,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총선 참패에 이철규 의원 책임이 있어요.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책임, 이철규 의원한테 책임을 묻자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박정훈이는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어서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고언을 했더니 이제는 한동훈 지금 출마설이 자꾸 나오니까 한동훈한테도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고 고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네. 최소한 그래야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박정훈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 의료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잡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뭐 기대도 안 했다. 우린 복귀도 안 한다. 판사들 못 믿겠다. 일주일간 휴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뭐 더 이상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그 소송에 법원이 정부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줌으로써 의료사태 해결에 물꼬를 트게 됐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에 국민들한테 직접 이 판결의 의미와 이후 의료사태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직 이게 고등법원이니까 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참 뿌듯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함께 넘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법부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전공의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한덕수 총리의 발언입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어렵다. 왜? 이익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특정한 몇 사람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체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기득권을 뺏긴 소수는 강력하게 저항하게 돼 있고 그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쉽게 조성이 된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얘기한다. 이런 취지로,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은 추진하겠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한덕 총리는 바로 그 얘기를 다시 받아서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의 의료 개혁 문제를 설명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가겠다. 자, 저도 이제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의료개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나온 조사 중에는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70%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조사도 제가 봤습니다. 예, 의료계가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이제 승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고집 부리면 다 지는 겁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 우선 의료계가 져요. 정부도 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와 국민들이 지는 거예요. 모두 루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버티고 이쯤 주장하고 이쯤 공격했으면 이제는 그 뜻이 국민들에게 다 잘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의료계가 사법부의 이 결정에 힘입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좀 수기해 줄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의료계는 아직 그런 정도의 수습을 해 나갈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병원 단체가 3,000명을 증원 제안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법원에 제출한, 어제 나온 법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 제출된 자료에 이제 그게 나와요. 한 병원 단체가, 이게 대한종합병원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대학 종합병원들 빼고 작은 병원들 빼고 그 중간급에 해당되는 민간 종합병원 협의회예요. 사실은 이게 지역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병원들입니다. 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의사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2,000명이 아니라 3,000명 증원해야 된다고 이미 주장한 것이 자료에 나와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자 의사들이 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이 관련자들의 신상털기에 들어갔어요. 집단 테러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임현택 의협 회장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체의 회장, 부회장, 고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막 이제 SNS를 퍼지니까 이 임현택이가 SNS에 이렇게 썼어요. 협의회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 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자, 임현택의 이 글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 병원들이 의료법을 위반했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거나 의료사고를 내고 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조세포탈을 하고 있거나 리베이트를 받고 있거나 하는 등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협의회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용인 신갈 강남병원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의협에다가 제보해달라. 우리가 그거 고발해갖고서 이 사람 혼내주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의협 회장이 할 짓입니까? 이 협의회의 회장은 종합병원들의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하면서 집단 테러가 너무하다. 이면택의 글과 의협의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딱 짧게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집단 테러가 좀 너무한 것 같다. 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다시 모여서 야, 아무래도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지한다. 2,000명 지지가 70%가 넘는다. 이거 우리가 좀 뭐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사법부 판단까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뭔가 수습을 하기 위한 지도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의협의 회장부터가 이런 식으로 집단 테러를 막 선동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의료계 상황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문득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때 어느 민방에서 심야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반부터 2시까지 하는 심야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주제가 그 과잉 진료였어요. 그 왜 있잖아요.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무릎 뼈부터 깨버리고 망치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망치로 우선 무릎 뼈부터 깨버리고 기계로 갈아버리고 그래야 수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막 그런 병원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원은 아유 저 병원은 가면 무조건 무릎뼈부터 깨는 병원이야. 뭐 이런 이 비방도 막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그걸 다루는 심야 토론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의사 두 사람이 있었고 다른 전문가 의사들이 아닌 일반 평론가도 있었어요. 이제 열띤 토론을 한 100분 넘게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대기실에서 서로 분장도 좀 지우고 고생했다고 악수도 하고 뭐 PD들이 와서 아이고 뭐 아까 이런 말씀 참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 저는 진행자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엔지니어한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 늦게 제가 이제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이제 출연자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좀 드리고 해야 되니까 대기실로 쑥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새벽 2시에 봤더니 아까 토론에서 서로 막 논쟁을 벌였던 의사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한 말은 제가 옮기지 않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가. 응?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종인 또 자식들이면 누구나 다 의사 한 명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 의사들이 그것도 TV 토론의 대표로 나올 정도면은 의료계에서도 상당한 신망이 있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토론 끝났다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절망했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공론을 수렴해 간다는 게 가능할까? 제가 지금 이 의료계의 태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절망감이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심야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이건 심야 토론이 KBS나 MBC 심야 토론 아닙니다. 예, 다른 민방에서의 심야 토론인데 그때 느꼈던 그 절망감하고 막 겹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통할 줄 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법부에까지 의뢰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았냐 이제. 물론 대법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1심 2심에서 다 기각이 됐으면, 그리고 여전히 여러 여론조사에서 2,000명 증언에 대한 70%의 지지가 있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쯤에서 접는 것이 현명하다. 어떻게 접을지, 쪽팔려서 어떻게 접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국민들은 쪽팔려도 좋으니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박수 쳐줄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의료계와 의사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신 당. 유인태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일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상황, 특히 국회의장, 이거 완전히 이재명 뜻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거의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 연임론이 지금 계속 군불대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진 의원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당 대표를 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저런 분위기에서 괜히 나 대표 나가겠다고 도전했다가 또 개딸들한테 역적될까봐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거의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지 않냐? 김대중 총재 때도 경선을 했다. 그래야 역동적이고 당이 건강해지는 거다. 전부 눈치 보고 안 나오는 당,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진짜 걱정된다. 유인태 고문의 얘기입니다. 사실 4명이 나왔다가 누가 봐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성호, 조정식,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추미애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99.99% 추미애야 라고 하는 분위기로 국회의장 경선이 치러졌어요. 또 추미애도 대놓고 나 이재명으로부터 낙점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러자 우원식이가 이재명이 나한테도 형님 잘해 주실 거죠? 라고 얘기했어 라고 댓글이 했지만 뭐 언론이 보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깨보니까 우원식이 이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명심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누가 나서서 명심은 당심이고 당심은 민심이야 뭐 이러고 다녀도 그래도 민심 따로 있고 당심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뜻밖의 결과죠. 이거 우원식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 개딸들은 우원식한테 투표한 자들이 분명히 80여 명이 있을 테니까 이 자들 색출해야 된다. 이것들이야말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잔존 수박들이다. 이러고 대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추미애를 지지하는데 왜 우원식을 뽑았냐? 이유가 뭐냐?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든다더니 뒤통수를 때렸다. 이게 다 당선인들한테 하는 공격들입니다. 추악한 수박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다. 이재명 앞에선 고개를 숙이지만 여전히 당원 무시하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의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럴수록 이재명이 당대표 한 번 더 해야 한다. 아무 조치가 없으면 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조혁당으로 가겠다. 실제로 탈당하려고 탈당기에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탈당계를 바로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모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 뒤통수 맞았다. 민주당 안에 잔존 수박들이 아직도 많다. 우원식 지지한 당선인 명단 공개해야 한다.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 뭐 우리 자유파의 눈에는 정성호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우원식이나 다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짙은 초록과 연한 초록과 연두색과 청록색은 약간의 차이는 있죠. 개딸들이 이렇게 막 부르르 떠는 거 보니까 우원식이는 그중 그래도 덜 친명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 개딸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원식의 정치 행보는 그래요. 김건태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정통 좌파 진영의 김건태의 최측근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한 사람이죠. 세대는 586은 넘었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니까. 그러니까 이 우원식이 뭐라고 지금 이재명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든 이 우원식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은 좌파 운동 서열로는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편치는 않을 거예요, 우원식이. 또 개딸들 입장에서도 우와, 우원식이 저건 개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충분한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재명 세력 개딸들이 전부 올인을 한 추미애가 떨어지고 우원식이 된 것은 뭐 작은 반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에 좀 시간 나는 대로 다시 차분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개혁은 이제부터다. 몇 분이 지난 5월 7일 지난주에 있었던 김대중 칼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 사실 각오를 다지자, 결기를 다지자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말이지만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태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저렇게 겁박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들을 눈앞에 두고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대통령 임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8년 전에 집단적 배신을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결기와 담대함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 임기는 그 자체로 헌법가치입니다. 그 자체로 헌법가치.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대통령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5년으로 하며. 제71조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이하 쭉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빼놓고는 대통령 임기는 그 자체로 헌법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론하고 칼럼 쓰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대통령 임기 뭐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임기를 걸어라,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장관은 그럴 수 있지, 총리는 그럴 수 있지, 임명직들은.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 의지를 결기 위해서 뭐 사퇴서를 들고 다니는 등 뭐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제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기를 강조하는 뜻은 알겠지만 대통령 임기는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까지 24차례 민생 토론회를 하고 선거 기간 잠깐 중단했다가 이제 25번째 민생 토론회를 재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개혁을 하게 되면 전체 국민들한테 이로움이 돌아가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이익은 두고두고 느껴지는 것이지 직접 반짝하는 그런 식의 효과는 별로 없다. 반면에 그 개혁으로 기득권을 뺏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대통령을 원수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개혁은 어렵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꼭 해야 될 개혁은 하고 가겠다. 이게 나라를 든든히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좌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 조치 하나 제대로 처리가 안 돼줬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꾹꾹 참았어요. 꾹꾹 참으면서 뭐라고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냐?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자. 이기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저 4대 개혁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총선에서 다시 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개혁 포기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2년을 어떤 면에서는 허송세월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총선 기다리느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그랬을까? 아니에요.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동개혁부터 시작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화물노조,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제압했잖아요. 그러면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 같은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조폭과 같은 이 노조 기득권들을 타파해서 지금 노동개혁, 노동시장이, 노사관계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노사법치주의가 상당 정도 회복, 확립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노동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기다리질 않았어요. 해왔다고요. 교육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교육 철폐, 킬러문항 폐지를 통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 이거 총선 후에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파나 국민의힘은 저쪽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총선 때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의석수와 관계없이 할 일은 해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 그것을 대통령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게 됐고 특히 우리 자유파가 다 알게 됐어요. 의석수와 관계없이 해야 될 개혁이 있구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집권 세력과 함께하는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지난 2년간은 대통령 혼자 개혁을 해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선거도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그리고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서 꼭 해야 될 개혁, 정치적 계산, 유불리에 연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하자.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아까 일사일언에서 전해드린 대로 윤상현 의원의 그 보수혁신의 길이라는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가 없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어요. 핵심 가치가 없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표방하는데 그럼 그 당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평중 교수가 있는데요. 윤평중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편향적으로 이행된 자유를 강조한 반면에 민주화 공화의 근본 가치를 경시해왔다. 비민주적 자유주의다. 편협한 자유 이념에 매몰돼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사회 양극화 감소 재정 확대 정책을 하지 않고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는데 저는 윤평중 교수의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를 비민주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했는데 이거는 형용 모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뜨거운 얼음과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얼음이 어떻게 뜨거울습니까? 얼음이 어떻게 뜨거울 수가 있어요? 자유가 어떻게 비민주적일 수가 있습니까?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독재라는 뜻인데 어떻게 자유주의가 독재적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말을 위한 말, 비난을 위한 비난, 형용 모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정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정권이에요. 박정희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입니다. 이승만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이에요. 김영삼 정권도,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입니다. 다만 가장 투철하게 자유주의 이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제대로 된 자유주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미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왜 편향됩니까? 왜 편협됩니까? 자유주의야말로 모든 구속과 제한을 거부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편향될 수 있고 편협될 수 있습니까? 저는 윤평중 교수가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사회 양극화 감소 재정 확대 정책 하지 않고 의무를 방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거 구별해서 얘기해야 되죠. 사회 양극화 감소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복지를 그동안 강조해왔고 실제로 그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회 양극화가 실제로 해소가 되는 거죠. 부자한테도 25만 원, 가난한 사람한테도 25만 원 주는 헬리콥터에서 돈 날리는 식의 이른바 보편복지 가지고서 사회 양극화가 해소가 됩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별복지를 해야만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지 잘 뛰는 사람까지 이렇게 세우겠다고 덤벼들면 그야말로 국가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보편복지는 바로 국가주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윤평중 교수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편향된 자유 이념에 매몰돼서 사회 양극화 감소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기능을 방기했다라고 하는 비난은 이거는 그야말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고 팩트가 아닌 비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맨 뒤에 재정 확대 정책을 하지 않고 의무를 방기했다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가 재정 확대하면 의무가 되는 거고 확대 안 하면은 의무를 안 지키는 게 된다. 이게 무슨 경제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재정 확대는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에 안 맞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또 우리 자유우파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재정정책을 안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 확장적 재정정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 거고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더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맨 거예요. 문재인이 나 종북 주사파들은 아니 빚을 내서라도 풀자. 당장 이 사람들 꿀 던져주면 표 찍는다. 이거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지금 이 윤평중이라는 자는 이런 좌파들의 퍼플리즘을 안 하면 국가 의무를 방기한 거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정부라며. 그러면 당연히 재정 긴축으로 가지. 민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지. 왜 정부가 자꾸 돈을 풀라 그래? 그거 하면 안 돼.가 자유주의 정부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윤상현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국민의힘 보수 혁신의 길과 관련된 주장이라서 제가 이런 부적절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에서 이명희 교수가 한 얘기는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명희 교수는 이랬어요. 보수가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이념도 중요하지만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랬어요. 생활 태도. 공산주의에 저항하면 다 자유다, 다 보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에 맞게 보수도 자꾸 철진한 이 낡은 이런 태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활 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제가 이 이명희 교수를 오래전부터 제가 아는데 이분의 주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놈의 보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자유주의 세력의 핵심적인 생활가치, 이념가치는 자유주의지만 생활가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먼저 몸을 던진다. 이게 보수의 핵심적인 생활가치예요. 삶의 태도라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생기고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어떤 형태로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려고 해왔어요. 다만 그게 그 규모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라는 점들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한 거죠. 자, 보세요.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1억 이상을 기부한 분들을 어너 소사이어티 멤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너, 명예로운 사람들. 제가 칼레의 시민 사례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목숨을 내던져서 칼레 시민을 구하려고 했던 그 칼레 시장. 이야말로 우리 보수 자유파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보수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실 이거 우리 5천년 역사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900여 해 이상의 온갖 외적의 침략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버텨냈던 힘은
바로 우리 선배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때문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평생에 거친 그 삶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자유우파가, 우리 보수가, 우리 기득권 세력이 과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수로 생활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명희 교수가 얘기한 이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활태도, 국민들이 승복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생활태도로 자유우파가 리뉴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점심을 드셨는데 점심값 제대로 내시고 계십니까? 저녁 드실 건데 저녁값 제대로 내고 드시고 있냐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이 있고 대학이 있고 방송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공짜로 지켜줍니까? 누군가가 점심값을 내야 되고 누군가가 저녁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체제 유지 비용입니다.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안전하게 살려면 나를 지켜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내가 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은 과연 제대로 그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이 비용을 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자는 돈으로, 지식인은 머리로, 그것도 없으면 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일상 속에서 행동하는 이 자유우파 보수들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모욕하고 모멸하고 폄훼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보수혁신은 이런 차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